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Q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모찌입니다. 예, 스캠이네, 스캠. 오랜만이네요. 간단하게 해야죠. 담백하게. 할 얘기가 많아 지금. 할 얘기 많죠. 참고로 이번 대본은 제미나이 1206 실험 버전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했고요. 주제는 대주제인 눈물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희생자들의 눈물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곰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죠? 자, 그러면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윤석열 정권의 희생자들 중 한 명인 희생자들 중 일부인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아래 희생된 이들의 눈물을 조명하고 이 사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 비극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특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요구할까요? 미곰님. 저는 이 사건이 토요일에 있었잖아요. 토요일이었어요? 맞아요. 네네. 왜냐면 날- 다음날이 요일까지 기억이 안 주일이었고, 나.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아니고 부목사님 중 한 분이 그때 설교셨나? 원래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 저는 이게 이 사건보다 이 사건 이후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안 그래도 그거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비춰봤을 때, 일단은 처음으로 안전 불감증이 있었던 거죠. 제가 사는 곳이 김포지 않습니까? 예. 김포는 이 지하철이 골드라인? 네, 골병 라인이 있는데요. 골병 라인? 진짜 골병 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덩치가 크고 이렇게 키가 크니까 괜찮은데 이게 키가 작고 좀 왜소한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때랑 이 이태원 참사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거기 시민이. 그 알바도 있잖아요. 네, 그 앞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못하게 하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보입니까? 일단 자리가 있으면 막 쑤셔 넣고 하는데 어, 놀랍게도 거의 하루에 한 명씩 정도 기절한다며. 네, 기절합니다. 그 김포 골드라인의 최종점인 김포공항역에서 한 명씩 정도 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항상 그 구급 옷 입으신 분들이 대기에 있고 들 것이랑 뭐 심폐소생술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맞아, 또 사람 죽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 예. 근데 이게 뉴스나 이런 데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지 계속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 저는 이태원 참사도 음, 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이 있고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해야 하는 제가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랑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내가 지각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고 뭐 더 이상 탈 수 없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상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비춰 볼 때는 음, 근데 전 이 말씀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면 제가 저를 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도 사랑하지 못해. 진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네 이웃을 사랑해라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라는 게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뭐
내 이웃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게. 아니 저는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네. 내 몸을 죽음에 가깝게 놓진 않잖아요. 내 스스로를. 그렇죠.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네네. 근데 남은 죽음에 가깝게 놓여도 괜찮다고 여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 개념으로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네. 왜냐면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리 김포 골드라인을 타면서 요즘에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타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가 미안해. 사람들을 나는 끼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끼는 사람인 거거든요. 저한테 끼어가지고 고통을 이렇게 진짜 타면서 사람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려면 대중교통이 아닌 차를 타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자차 이용을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예, 아, 그렇습니다. 사실 웃으면서 대하면 안 되는 주제이긴 한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저도 근엄하게. 네 갑자기 내 차례에서 근엄해졌는데 네.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음.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을 저희가 꽤 많이 경험을 맞죠. 했었던 거예요. 세월호, 그렇죠. 세월호. 세월호도 대구 있고. 지하철 참사도 있고요. 네, 네. 백화점이 무너졌던 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는 뉴스를 봤을 때 믿질 않았어요. 21세기에 음.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면서 그 뉴스를 봤었는데 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윤석열 때문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네. 그쵸. 그때 시위하는 것 때문에 경비된 경찰 어. 경비단이 다 그쪽으로 맞아요. 다 몰려가지고.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 거기서 그냥 기동대 하나만 빼가지고 이태원 났으면은 이 사람들 안 죽고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고도 윤석열 꽤 탄핵도 하고 그랬을 텐데. 먼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때 신고는 6시부터 들어갔고. 너무 안일하게 음. 대처했던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그런 사건 사고들도 안일한 태도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피차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이런 일이 지금 현 시대에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 참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겠네요. 안일한 어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그렇죠. 하임리 법칙? 하이미의 법칙, 예. 그렇죠. 작은 사고들이 모이면 예. 결국엔 큰 300대 사건이 20대 음. 1인가? 네,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이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 사건 사고 속에 내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거기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대했다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부 저 보수 기독교인들은 아. 그 귀신 축제 갔다가 아. 죽는 거다. 꼴 좋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 다른데 일하러 갔다가 거기 안전팀장이라는 새끼가 뭐 놀러 갔다 죽었는데 왜 그거를 슬퍼해야 되냐. 그런데 이 자식이 거기 가서 갔다 놀다가 뒤졌으면 그 말이 나오나 보자. 이 개. 그리고 이번 제주항공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기 맞아요. 재밌는 건 아닌데 그게 무한히 전라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지역 감정을 갈라쳐 가지고. 아휴, 정말. 근데 차마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갈 길이 멉니다. 네. 두 번째 가시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이듬해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성천 어디더라? 여기가 경북인가 충북인가? 또 그쪽에서 발생했는데 포피계 복구 현장에 투입된 젊은 해병대원이 안전 장비도 없이 수색 작업 중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인데요. 특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과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을까요? 미곰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말하기 전에
이거 그때 최상병 관련된 그 무슨 대령 박정훈 대령. 이번에 무죄 맞죠? 이번에 1심 무죄 났는데 네. 바로 군검사도 항소했고요. 그랬군요. 예. 네, 아무튼 근데 뭐 1심에서 무죄가 났다는 걸 일단 좀 꽤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사실 그 아까 박모치님께서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군대가 막 많이 좋아졌다, 뭐 핸드폰 쓴다, 뭐 당나라 군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뭔가 이런 보수적이고 그리고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것들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젊은 해병대원이 안전장비도 없이 수색 작업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것도 똑같이 안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해병대들이 뭐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평소 수영장에서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그때 상황이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막 떠내려가고 막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지난주 방송이죠. 저희는 방금 녹음을 했지만 특수교사의 죽음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거를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갈아서 본인들의 실적을 좀 채우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미가서 말씀을 보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정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냥 결국 나보다 아랫사람들을 갈아서 나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가 솔직히 사람 갈아 넣는데 최고지. 맞습니다. 무급으로. 심지어 무급이야. 군대랑 그러고 보니까 군대랑 똑같네. 예. 군대보다 더하네. 왜냐면 군대는 타의적으로 들어갔는데 교회는 자의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내 뜻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뭐 누칼협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키워드가 됐어. 예칼협. 예칼협. 예수가 칼 들고 협박했냐? 무서운 조직이에요. 아무튼 예. 모찌님은요. 저는 안전 장비도 없이 이게 보여주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백그라운드 얘기해 주려면 왜 1사단장이 임성근이가 여기 그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라인 타가지고 해병대 이번에 3스타에서 4스타까지 만든다 사령관 만든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의 유력했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거 직전에 무슨 장갑차 무슨 그 훈련인가 그걸 했는데 그게 되게 윤석열이 좋게 봐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라인도 잘 탔겠다 싶어서 이번에 좀 잘 찍혀라 잘 찍어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해복구에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카톡으로 다 지시사항을 내린 게 뭐 안전장비 없이 해병대 뭐 빨간색 옷 잘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쵸. 정말. 그러니까 정말 무리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면 급류에 안전장비도 없이 들여보냈을까요? 나라면 말도 안 되지. 정말 자의적으로 안전장비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최상병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왜 남한테 시키냐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남한테도 하면 안 되지. 윤석열이 직접 와서 그럼 보여주던가. 정말 보여주기식을 원했으면은. 그냥 그 윤석열 밑에 리틀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비겁한 게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다 그냥 자기 이제 계엄이 터트리고 나서 탄핵 되니까 다 딴 사람들한테 떠밀잖아요. 임성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맞죠. 결국엔 개새끼들은 개새끼인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얼마나 비겁해.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한 비극인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윤석열의 자기 쿠데타를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 거 아닐까요? 사실 어떤 대통령 정권에도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불가항력이지. 네, 근데 요번 이 최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예방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예방이 가능했던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방도 가능했고 그 사후에도
최소한 기본적인 도리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네, 예. 득도 있고 실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번 정권은 득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 이번 정권은 정권이 아니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 놀이 하다가 대통령 놀이 한 거지. 이 정권이 솔직히 뭘 일을 제대로 한 게 없잖아. 아, 그거 있다. 일본한테 퍼주기. 맞다. 미국 똥꼬 빨다가 지금 날라갔죠. 나이 바이든 바꾸기. 날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뭐 반도체고 배터리고 자동차고 다 좆됐죠. 뭐그 정도?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개개인의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끄는 가장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뭐 긴급 상황에서는 또 투입도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 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 때 대처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근데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과잉으로 막 못 다니게 하고 뭐 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한 사람 미국 갔으면 벌써 뒤졌어요. 저는 네. 엄청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와 진짜 반대로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어떤 이 가장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대통령도 어쨌든 견제를 받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엄청난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영적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뭐 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자기 쿠데타를 사건을 그때 봤을 때 그때 자고 있었는데 다행이네. 예, 아니 하도 카톡이 막 울려가지고 아, 밤중에 잠깐 깼었어요? 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거를 했었던 국회의원들이 그걸 표고를 했을 다행이네. 때였습니다. 난 딱 전 자기 직전에 봐가지고 잠이 너무 그때 피곤했는데 잠이 깨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근데 저는 그걸 아무튼 잠결에 깨가지고 보면서 뭐지? 그만하고 싶어서 일부러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래 계엄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계엄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을까. 삐비 근데 삐비 이게 삐비. 안돼 그 보면은 그 바로도 보면은 성경에서 읽어보면 결국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했다. 놔뒀다. 음. 근데 좀 그거가 굉장히 그 어, 미국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윤석열 주권에 그냥 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그냥 좆대로 한 건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건데 그게 자멸이기로 스스로 잃은 거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좀 가만히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아마 탄핵도 사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계속 말하는 게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도 남발해가지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게 그 동의가 안 됐으면 안 됐을 거거든요. 근데 뭐 남은 2년 반 동안 욕을 먹으면서 대통령 생활을 더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 타이밍에 뭐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음. 계엄을 했잖아. 네. 계엄을 원체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나 그런 것 그 기사들을 보면은 한 작년 3월부터 이미 계속 준비를 했던 거예요. 차근차근 되게 체계적으로. 이게 진짜 이게 체계적으로요? 다 있어요. 어. 체계적으로 아예 군 장성들 그 진급시키고 뭐 예를 들면 뭐 기무사라든지 아니면 수방사라든지 아니면 저기 정보사 그런데 다 하나하나 착착착 이게 뭐 술 마시고 그 실수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진짜 운이 좋게 시민들과 그 국회의원들의 빠른 판단으로 해서 잘 막힌 거지 이건 솔직히 말하면 실패하기가 힘든 쿠데타였어요. 아 진짜요? 오. 근데 날짜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건의 때문에 잘못 지정한 게 그게 같은데. 날짜가 왜 그랬냐면은 음. 그 전날인가에 그 명태균이 김건희 관련된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야. 선거에 음. 개입했다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음. 자기 그 수뇌부라서 자기 이 와이프를 또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바로 계엄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바로 이때야. 1, 2, 3, 1, 2, 3. 국회의원들 다 발음도 모여 있을 좋네. 때 서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말에만 했어도 성공했을 거라는 얘기들이 아, 있잖아요.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그 실행 과정에서 또 그
우리 건의를 서결 씨의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 조급했던 거지. 그치. 지켜야 돼. 우리 음. 만화님. 아무튼 예. 저도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나 판단력은 위기의 상황에서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의 사후 처리도 너무 개판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로 그냥 평균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태원 그쵸. 참사도 그냥 도계자 하고 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상민도 그냥 목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내버리고 그랬으면 그냥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텐데 그거를 맞아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잘못을 이상민 계속 끝까지 있고 지금 심지어 지금까지도 있어. 지금도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상명 사건도 음. 경로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잠깐 동안 이렇게 분노하지만 금방 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본인도 그냥 와, 우야무야 그냥 실선에 있는 누구 한 명한테 책임 물어서 나가게 하고 뭐 징계주고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일을. 대중은 개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YQ님하고 집에서. 그거는 그 뭐라고 했지? 민주주의가 집단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 한 명 잘못 민주주의의 보여서. 정말 제일 안 좋은 패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음. 집단, 그러니까 다수에 의한 포갑인데 결국엔 그 다수도 아니야. 0.73%의 차이로 겨우 근소하게 이겼는데 그걸 그렇게 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가 왕이 된 것 마냥 휘두르는데 휘두르는 것도 잘 휘두르는 것도 아니야. 영악하게 휘두르지도 않아. 음. 그러니까 완전 나라꼴이 아주 개판이 됐죠. 네. 그래서 자기 쿠데타를 통해서 스스로 자멸할 구실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상계엄이 없었으면은 윤석열을 내보내고 싶어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뭐 김건희도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있긴 해서 지금 명태균이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사람이 선거 개입도 하고 굉장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인데 음. 그러니까 그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이 없이 그냥 그게 계속 쭉 수사가 됐으면 근데 됐어도 아마 명태균을 무마시키거나 왜냐면 그쵸. 그 사람들 그 플리방인행 해야 되니까 음. 솔직히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고 어떻게든 뭉갤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갈 수 그러니까 있었던 검찰도 사람인데 걔 편이고 왜냐면 상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근데 본인이 계기를 이렇게 탁 만들어주니까 신기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고 너무 비상식적인 거야. 왜냐면 그냥 딱 봐도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이거 존버만 하면은 얘가 이기는 게임인데 그걸 그냥 자기가 에이씨 이거 자기 마음대로 게임이 안 풀린다고 그냥 체스판을 뒤집어 엎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뭐지 싶은 이런 비상식적인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걔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인 거지. 그쵸. 근데 그쵸. 하나님은 뭐 계획이 있으시니까 늘. 예. 그렇죠. 뭐 그렇게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놔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무속에 의지하고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쵸. 악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2차 가해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저는 뭐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게 하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놀러 갔는데 그래도 귀신들 놀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할로윈 데이는 기독교 전통 축제입니다. 할로윈이? 네.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된 거긴 한데 그 할로윈 데이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죠. 그 로마 카톨릭 때 이 성인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들이 11월 1일에 뭐 이제 뭐 깨어나니까 그 전에 전날인 12월 30일이 가장 어두울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를 하는 할로윈 데이로 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런 귀신 분장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렇게 변한 거지. 미국에서 건너온 거죠.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기독교 전통의 이런 거고,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무안 공항 그 사건도 그렇고
무한 제주항공, 제주항공 제주항공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얘기? 보상금이 얼마냐, 얼마를 아, 받는다던가. 맞아요. 저도 그 오픈 카톡방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거기 계신 분의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거 듣고 며칠 뒤에 저 아파트 그 대표들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대표들이 회의 때 그 2년 임기 동안 2번 회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회식이었는데 제 앞에 앉은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보상금이 얼마라고 하던데 뭐 자기 알아보니까 보상금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보상금 그러면 난 참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그런 보상금보다 뭐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 생각을 해야지. 그 돈을 사실 유가족들이 그 돈 받고 아싸 돈 많이 생겼다 하면서 그 돈으로 막 펑펑 쓰고 뭐 이사 가고 하겠냐고.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한다선 치더라도 그건 그 유가족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왜 그걸 제3자가 그 유가족들의 보상금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냐고. 난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자기 가족이 팔다리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 그 시신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화장 치르고 장례 치른 사람들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그럼 자기 아들 뭐 자기 친척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그때도 저 그래서 보상금 얼마 주실 거예요? 3억이요? 그건 적은데요? 4억 정도 주실래요? 그럼 그렇게 뒤칠 거예요? 이거는 세월호 사건 때도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 이게 뭐 보상금 때문에 저 유가족들이 저러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유튜브나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의 공감 능력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너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저는 그날 못했습니다. 왜죠?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네, 그랬군요. 예, 저는 비그리스도인 근데 같았어요. 그냥 그 사람도 윤석열처럼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자멸할 겁니다. 네, 저도 2차 가해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했고 2차 가해 때 사실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 맞아요. 일어났던 그 밤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다음 일요일 주일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네. 근데 교회에 이제 리더가 있잖아요. 소그룹 리더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해야지. 그리고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또 유학생들이 기독교인인데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는 문화가 자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할로윈 파티를 하다가 다친 걸 보니 내 생각이 맞았구나. 좀 뭐 정확하게 워딩은 생각 안 나지만 뉘앙스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당시 저의 소그룹 리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충격적인 거예요. 만약에 내 지인이 그런 일을 겪은 상황이면은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할로윈 파티에 참여 안 할 수 있지. 그리고 안 갈 수 있지. 그 사람 아싸라서 어차피 참여 못 하잖아요. 그건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안 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을 발언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 짓는 건 다른 문제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게 논점이 잘못된 게 할로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노는 그게 만약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어. 그럼 크리스마스에 죽으면 그건 뭐 예수님 그쵸.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나? 새벽기도 끝나고 사람들이 맞다. 몰려나가다가 그런 그런 것도 일이 있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치여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저는 그 리더가 그냥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할로윈에 대해서 안 좋게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뭔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 주일에. 나는 그만큼 뭐
깨어 있는 삶. 근데 다른 원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다른 원들은 약간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우리 중에 그런 희생자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음. 그냥 그 정도였고 약간 코로나 이슈가 있고 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이고 싶었겠어. 근데 사람들 반응이 또 뭐였냐면은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우린 아직 코로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빠 그러면 교회에서 왜 모였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모였어? 어? 그러니까 에휴. 모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워딩에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엥? 약간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그냥 그 사람도 특별히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고 악의 평범성인가요? 악의 평범성이 예. 얼굴이 정말 다양하다, 악의 얼굴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제일 이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1 등이 아, 그 조사를 한 거잖아요, 조사. 예 돈이었잖아요. 돈, 건강, 그다음에 가족이 되게 낮았는데. 가족의 순위가 뭐 5위 정도 다른 됐던 것 나라들은 같은데 대부분 다 가족이 1위였고, 예. 그런데 그거를 되게 이례적으로 본 거죠. 한국은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좀 만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근데 유명한 작가가 와가지고 한 얘기도 있잖아요. 한국은 자본주의와 유교주의의 안 좋은 점만 최악의 조합이다. 아무튼 뭐 한국에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있겠지. 어쨌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희생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우리는 돈이 얼마가 드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그걸 건져 올려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 맞아. 어차피 시신을 건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 쓸 필요가 있어? 유가족들은 보상 다 받잖아. 에휴. 보상 그렇게 많이 받잖아. 그렇게 모든 개념을 다 돈으로 해석하면은 돈으로 치환을 하는 거지. 그게 맞아요. 돈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희생자가 나왔어도 유가족들한테 "야 너네 그 돈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우리 다 잊고 그냥 우리 즐겁게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그 흔히 하는 그런 참사 유가족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만 잊으라고. 잊어도 되냐. 음. 그럼 네 가족들 죽은 거나 네 친구 죽은 거 그렇게 잊혀지냐고. 최근에 그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를 봤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도 저희도 봤습니다. 이번 주에 다 봤어요. 거기랑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지금 안 하면 당장 사람이 죽는 건데 병원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 중증외상센터에서 나오는 백강혁이라는 인물이 되게 히어로 같은 인물이지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이 적자가 나면 안 되지라는 걸 동의를 하는 건데 외과과장 같은 입장이죠. 일반 예. 사람들은. 아니 근데 학문 그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병원이 우리나라는 상장을 못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익에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치라고 그렇게 상장을 안 하고 다 그냥 비영리 범위로 놔두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아무리 대기업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익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가 비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희생자들한테 그리고 그 유가족들한테 2차 가해를 가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얼마 받았을지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할 수 있죠, 누군가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받는 게 음. 적당할까라는 마음이 들 그거는 수는 그냥 있지. 들 수는 있지, 당연히. 근데 그거를 그 유가족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물질 만능적으로 그런 건 진짜 생각하면은 예의지, 예의. 그런 거에 대해선 내 월급에 대해서도 왈가왈부를 안 하는데 남이 죽은 그 보상금이 그게 어쨌든 네.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할 얘기는 음. 그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약간 이런 네. 거예요. 너- 장례식 끝났는데 부조금 얼마나 그런 나왔어요? 느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보다 더하지, 솔직히. 예. 더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좀 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회 현상이 좀 병들었어, 극대화되어서 병들었어. 보여지는 사건이지 않을까 2차 가해가. 마음이 그런 병들었어, 진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2차 가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었어. 음. 예. 내가 그 진짜. 뭐냐 이런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미국도 트럼프가 되고 유럽도 그거 아니 지금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압니다. 음. 세계가 다 극우화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음. 유럽도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치면은 일단 트럼프가 됐어요.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 이번에 129 폭동 있잖아요. 법원 통거. 네. 그 사람 그리고 미국은 20년도 1월 6일 날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가 저 의사당 털어야 된다 해서 그 턴 애들을 1,500명을 지금 깜빵에 있는데 걔네 다 풀어줬어. 다 사면해줬어. 근데 그 마치 그 윤석열이 119 때 법원 폭동 일어난 애들을 뭐 약간 상황은 다르긴 한데 다 사면해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풀려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우리는 이미 미국을 통해 사건을 봤으니 윤석열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그런 그 극우나 극단적인 그리고 뭐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외롭다. 외로움이 실제로 사람을 더 고립되게 만들고 이상한 생각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게 더 극우를 키운다. 근데 요새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왜냐면 SNS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소셜미디어나 뭐 그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마치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되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만의 가상 세계에 사는 거지. 그러면서 완전 그런 극우 컨텐츠에 빠져가지고 맞아 이게 맞아 우리 불쌍한 대통령님 저 중국 간첩들한테 모함 당하셔가지고 지금 저 깜빵에 가 계시네. 빨리 구해야지. 그런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을지 뭔데 그냥 우리 다 셋 다 중국인인 줄 알 수도 있어요. 아, 이 중국인들끼리 하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미야오 리틀 팔로마. 근데 그게 왜 중국이 옛날에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다 북한이었는데 이제 우리 세대 때는 지금 2030 MZ 세대들은 북한하고 그렇게 연관이 없는 거야. 북한이 이제 거의 남의 나라가 된 거지. 근데 중국은 아직 먹히는 거지. 이제 중국이 먹히는 거지. 왜냐면 북한 사람보다 중국이 더 싫으니까. 뭐 미세먼지도 뭐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건보료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아요. 유튜브만 봐, 쇼츠만 봐도 중국인이 따라하기 좋아하는 것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중국인이 베낀 뭐 한국 콘텐츠, 한국 요리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결국 요는 2차 가해를 막으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졸라 힘들긴 해요. 제일은 사랑이죠. 근데 솔직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두면은 이게 사랑보다는 그냥 사망시키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하는데. 라임 좋은데 오늘. 예, 또 그렇습니다. 이게 방법은 아는데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핵심 권한이었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이게 그 특조위가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권한이고요. 그리고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 직권조사권.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 중지한 사건을 이 이태원 특조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게 됐어요. 이 두 가지가. 그 세월호 특조위는 다 이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진실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온전한 진실상 규명을 위해 이 두 권한이 제외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진상을 규명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아닐까요? 저는 결국에는 만들었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긴 하겠지만 난 만들었어. 너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약간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는 그게 있음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물론 근데 이게 저는 이번 좀 비슷하거든요. 윤석열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좀 비슷한 부분들인데 뭐 예를 들어 탄핵 그것 때문에 할 때라도 박근혜 씨는 그래도 그냥 얌전히 들어갔고 네. 이번에는 끝까지 버티다가
끌려 들어갔고 뭐 음. 그런 거 그리고 세월호도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건데 그거는 뭐 누구죠? 그 죽은 사람 유병헌인가? 예, 그 사람 그냥 죽고 약간 거의 묻힌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누구 하나를 잡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난 잘못한 게 없어.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빼고 한 거라서 진상 규명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윤석열이가 잡혔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탄핵되면은 이것도 좀 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아직도 막 국민의힘이라든지 그런 구구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제대로 탄핵이죠. 헌재에서 맞아요. 인용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용이 되고 진짜로 파면이 되면은 인용은 됐는데 파면이 진짜 되면은 폐쇄 전환 하나요? 완전 그때부터는 진짜 대선 모드로 들어가고 판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긴 하죠. 뭐 이태원 특조위도 음. 받길 바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 말고도 원체 산적돼 있는 과제들이 많긴 한데, 예.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윤석열 희생자들을 위한 이런 재단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위원회가 필요하다. 네,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이게 당연히 해야 할 걸 안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두 너무 가지입니까? 네, 한두 가지냐고요. 근데 이게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냐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정권이 한번 지나가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좀 위원회가 열려서 그것들 계속해서 추적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속 진상규명을 하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뭐 특조위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 최상명 특검이라든지 뭐 그런 특검들을 한다든지 방법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음. 이게 아까 사이드가 된 거지. 지금 원체 윤석열 탄핵이 인용 그 파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니까. 근데 일단 뭐 파면이 되어야지 파면이 그런 되고 위원회도 일단 열리고 그 할 거니까. 음. 내란 동조 세력들이 싹 물갈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아니면 같이 투트랙을 해도 되고. 투트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으면 사실 많은 증거들이 유실될 수도 있고 하니까 투트랙으로 빠르게 좀 정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이제서야 하니 너무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위원회가 열려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자기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건데, 제가 진보족이기도 하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엔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이에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정부를 운영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비상식적이고 일 처리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정리를 안 하고 무조건 우기고 지지 끌고 아니라고 버팅기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 사람들 다 나보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뭐 좋은데 있다가 엘리트들인데 결국 한다는 게 그런 같은 짓이면은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는 건지. 그쵸. 이렇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메모리얼 파크 같이 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무언가가 그런 있어야 된다 것도 생각해요. 그게 약간 또 이게 족 같은 게 혐오시설 프레임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뭐 세월호도 지금 아직도 그 추모공원 제대로 못 짓고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추모는 지금 천막이냐고 이게. 짓고 있긴 한데 그게 되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떠나가면 모든 일은 다 지지부진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사건이 끝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한 다음에 이게 뭐 강남 한복판이든 뭐 용산의 한복판이든 어딘가든 간에 좀 시민들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유가족들도 거기에 와서 산책하고 뭔가
기억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태원 참사는 어제 저 음, 오픈 카톡방에 어떤 분 산책하신 분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시민들이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002년에 그 9.12 테러 할 때 음, 거기 그라운드 제로를 아예 거기가 거짓말 안 하고 그 땅만 해도 거의 웬만한 우리나라 경기도 시 가격만큼 나가는 개 노른자의 땅인데 거기를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추모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좀 근데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 이게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그냥 사람들 참사가 일어난 건 안 좋은 일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려. 지나갔으니까 이제 몇 년 지났잖아. 저 사람들 보상금 다 받았잖아. 이제 잊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냥 과거를 잊은 민족이 어떤 미래를 맞게 되는지 자꾸 까먹는 거지. 근데 너무 이건 역시 돈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땅이 거기에 뭐 메모리얼 파크 안 짓고 빌딩 세우면 그게 얼만데. 음. 라는 논리가 적용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건 또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 역시 윤석열의 거부권 빔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뭐 이제 곧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거부권 빔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거부권이 여전히 최상무기가 잘 쓰던데? 아유, 뭐 이제 거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쓰던데? 난 그러니까요. 그렇게 권한대행이 권한을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 쓰는 거를 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아우, 여긴 아주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를 아주 제대로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권한 대행은 사실 그 전에 황교안. 예, 우리 아, 보통 권한대행 허수아비지. 2인자의 리더십 해가지고 그때 황교안 씨가 자기 요셉이라고 음, 하면서 되게 강연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야,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정말 권한대행을 잘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음, 정도로 이번 권한대행들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그냥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질문에는 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늘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세워지길 바란다라는 이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뭘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겠죠. 네. 음.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뭐 금방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금 고구마를 먹은 것 같지만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상황이 아닐까. 음. 자연스럽게. 너무 쌓아놓은 똥이 많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똥이 많은 지금 정권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잊지 않고 끝까지 이게 어떻게 밝혀지는지 음, 우리는 두 눈 뜨고 지켜볼 음,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추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잊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당함이잖아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건데 보여주기 때문에 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을 당한 게 음, 나의 부당함과 좀 연결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 상사가 조금 잘못한 것 같으면 사실 부당해가지고 막, 으, 막 이러면서 음, 그 밤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회사 생활하고. 근데 이 사람도 엄청나게 부당한 일을 겪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그냥 군 어떤 다른 사건, 사고랑은 좀 같은 결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본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음, 두 눈 뜨고 지켜볼 거고, 제대로 진실규명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어, 그 책임을 물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론적이긴 한데 두 분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은 뭐든지 빨라요. 음, 음, 빠르고 성실해서
빠르고 적응력이 빨라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기억해야 될 만한 것도 빨리빨리 그리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 그냥 내 사는데 적응하는 그러니까 빠르고 적응을 잘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빨리 잊고 그리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자기랑 관련이 없는 거는. 근데 그 장점은 살리되 이런 거는 기억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민들이 기억을 못하면 그런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런 문화나 그런 거 문화를 만들어야지. 그럼 뭐 최상명의 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뭐 그런 추모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거기 정부에도 다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다 너무 경제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다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도 참 결국에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면 최상병 사건을 그 경찰청으로 이첩하지 말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고지고대로 그 프로토콜대로 이첩을 한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그게 절차니까. 근데 위에서 상부에서 국방부 장관부터 이종섭부터 런종섭 아시죠? 몰라요. 호주 대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시를 해가지고 타고 내려와서 그 이 사람이 해병대 법무실장인가 그랬어요. 박정훈 대령이. 근데 너 그거 경찰청 이첩하지 마. 이첩하면은 사건이 커지게 되니까 그냥 묻어라고 했는데 이미 이첩했는데요? 해버린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왜냐면 그 공군의 그 이보람 중사라고 그 성폭력 당하신 그분 사건 이후로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무조건 군대 사망 사건은 저 경찰로 이첩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생겨서 그냥 그 사람은 법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한테 경로를 해가지고 뭐 이런 새끼야 다 있어. 이러면 군대 어떻게 돌아가? 그래 그렇게 해서 타고 내려와서 외압이 들어온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윤석열이 결국엔 자기 그 뭐냐 사람을 안 따르고 시스템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깐마디 이거는 현재 윤석열이 과거의 윤석열한테 경로한 거랑 똑같은 거야. 기준이 없네 기준이. 자기 자기가 기준이 기준이지. 확실하지. 자기가 기준인 거야. 내가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아유. 그래요. 최상병 사망 사건을 통해 아까 미군이 얘기하셨듯이 군의 안전 불감증과 이 상병 하복 문화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는 잠언 12장 17절 말씀처럼 군 내부의 거짓과 은폐가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명하복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전시에는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 군대에서 보면은 그런 훈련 상황과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거와 생활적인 면은 좀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요. 물론 이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시에 관한 거에 대한 건데 뭐 까라면 까 약간 요런 건데 그거를 어 아예 무조건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하극상 뭐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군대에서 그 만약 전쟁이 날 때도 자 돌격 근데 싫은데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문제죠. 이것처럼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거기 군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사실 하급자라고 해서 상급자가 하는 걸 무조건 따라야 되기보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아직도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바꾸려면 윗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저 12.3 쿠데타 때 그렇게 계엄을 잘 저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 특전사라든지 그 군인들이라든지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태업을 해가지고 그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간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군인이 무조건 시키면 따라야지. 그 말씀하신 상명하복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라드부르 공식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법의 정당성과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법과 정의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충돌할 때는 정의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최상병 같은 경우에도 박정훈 대령은 근데 법과 정의가 충돌 라드브로 공식이고 자시고 그냥 법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군 내부적으로 이 스스로 자생 능력이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생을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바로 검찰에 이렇게 이첩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외부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음.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병사들 같은 소원 수리 마음의 편지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결국 그거를 본 뭐 윗사람들이 그냥 묻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얘 좀 잘 챙겨 이러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보이는 거지. 뭐 마음의 편지를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담당하는 좀 외부 업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그 군 내부 상황하고 별개로 이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 병사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위에 간부들 이 얘기니까 요것도 어떤 완전 외부한테 맡기지 못하면 외부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뭐 위원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하고 이런 업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게 있을 때 좀 개입이 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위원회 아마 견제 장치가 있으면 예. 좋겠다. 위원회가 아마 있을 텐데 그건 뭐 다 유명무실하겠죠. 아마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위원회라든지 만들어 놓고서 그냥 구실만 하는 거지. 근데 제대자들이 할 수 있어요. 음. 그런 위원회. 내가 봤을 때 차라리 그냥 그럴 수 외부 있네요. 검경이라든지 그런 외부 제3자가 와가지고 그런 걸 견제하는 게 필요한데 군대 조직 특성상 되게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쉽지 않긴 하죠. 저는 조직이 힘이 센 조직일수록 사실 부담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센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조직이 나를 더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고 나의 명예를 더 높여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센 조직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힘이 센 조직이 오히려 더 부당한 일이 훨씬 많고 내부에서 은폐하는 것들 너무 많고 힘이 센 조직일수록 더 폐쇄적이니까 그러니까 갑옷이 두꺼우니. 폐쇄적이니까 갑옷이 두꺼우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너무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면은 음 일단 안전불감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잘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만 해도 예. 사람이 기본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은 많이 없으니까.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명하복 문화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들이 있지만 상명하복 문화가 적용이 되려면 사실 윗사람이 제대로 책임을 진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먹힌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명령을 해서 너가 따랐어. 그럴 때에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은 그 밑에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한 위에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제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힘이 센 조직 안에서. 지금은 딱 상황이 공은 자기가 가지고 관은 자기 부하한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떠넘기게 하고 떠넘기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정말 상명하복 문화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전시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냥 밑에 있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면은 위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알려주고 거기에 상명하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져서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은 명령을 한 사람이 그 명령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 정말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잘못된 만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가장 그 국가의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부터 책임에 필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뭘 보고 배우겠냐고. 그래서 지금 위에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네. 타고 내려가면은 여기 해병대 이게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고 탄핵이 되는 이 과정을 모두가 국민들이 겪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민낯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겪어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거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수면도 되고 그리고 그 동조한 세력들도 다 싹 그쵸. 제대로 처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게 지금까지도 남아가지고 그게 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친일파 청산 제대로 못해도 이 쿠데타 동조 세력은 청산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조직 안에서도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되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게 기본과 상식이 법과 상식이 무너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 안 해도 다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다 배우고 체득했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지키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안전무역안전 상명 하복 문화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안전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상명 하복 같은 경우엔 뭐 필요한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키되 이런 정말 불합리한 명령에는 거부를 해야지. 실제로 지금 그런 거 잘해요. 123 쿠데타 때만 보더라도 그 군인들이 이거는 정말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생각하니까 다들 자연스럽게 그 라드브르 공식을 써가지고 나 이거 못 해먹겠소. 이 부당함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이번에 그 윤석열 체포할 때도 경호처 직원들도 위에서는 막 네, 미쳤어 이러는데도 뭐 휴가 쓰고 안 나오고 그런 게 뭐 자기 당연히 보신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윤석열 체포하는 게 맞고 걔는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차 문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근데 다만 미고문이 말씀하신 대로 위해가 바뀌어져. 그래서 제가 항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되려면은 다 다 죽어야 돼. 뒤져야 돼요. 이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물이 진화를 하려면은 그 윗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그 유전자를 받은 개체들이 그 세대를 대체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조급한 거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바뀔까, 세상이. 좀 바뀔 때 됐는데 왜 저 새끼는 아직도 저 자리에 있지? 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주 짱짱하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도 있다. 네. 예. 근데 저는 그럴 자신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쩐지. 내가 저 자리 간다고 나도 그러니까 반면 교사 삼아서 제가 한 거는 안 하겠죠. 저 새끼처럼은 안 하겠지만 정말 내가 그렇다고 나보다 20살 많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존경은 차차고서라도 그냥 기본만 해도 존경은 알아서 따라와요. 기본만 해도 뭐 겉으로 보이는 거라든 뭐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따라와. 근데 지금은 그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지배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 뭐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의 민낯이 다 까발려진 것. 음, 이번 이 사태를 지금 뭐 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국민의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정치인들 그리고 군인들 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발언하고 행동하고 지금 거기 지금 내란 동조했던 그 세력들 있잖아요. 다 네. 군대에서 네. 뭐 육사 막 맞아요. 1등, 2등
또 공부도 엄청 잘하고 거의 음, 음. 쭉쭉쭉 엘리트 코스 밟았던 사람들인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뭐 쿠데타.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배운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두환을 보고 배운 거죠. 저 이거 그걸 본 건데 PD 수첩인가를 보고서 안 건데 어차피 실패해도 뭐 그냥 저렇게 깜빡 몇 년 갔다 오면 되겠구나. 근데 성공하면 성공해서 그 전두환 거기 쿠데타 그 측근 세력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거기 측근 세력 한 명 중에 정우성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특전사령관이었어. 아마 서울에 보면도 나오나 안 나오나 아마 나올 거야. 근데 그 사람 과천에 땅이 있는데 한 1,000억 정도 자산이 있어요. 그 집안. 그러니까 다들 뻑적지근하게 잘 사는 거예요. 대대소손 잘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 친일파 집안들도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제가 모찌니어 얘기를 했던 게 이번엔 꼭 그 쿠데타 세력들을 동조 세력들을 윤석열하고 다 싹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힌 혀를 뚫어야지 뭐 최상병 이 특검 최상병 사망 사건이고 뭐 이태원 참사고 뭐 김건희고 태균이고 다 처리가 된다. 일단 난 솔직히 제 정말 저의 꿈은 통일보다도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손잡고 같이 깜빵 가는 거를 제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제 거짓말을 제 아침마다 그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듣고 있어요. RMVD로 상상하고 있어요. 이루어지리다. 네. 그럼 걔네 둘이 깜빵에 가면은 그 수많은 걔네가 키우는 강아지랑 고양이는 뭐 어떻게 되지? 누가 대신 키워주는 건가? 정광훈이 키워주는 건가?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희생자들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범님. 저는 일단 두 분보다 확실히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다 미곰님만큼 알아요. 제가 너무 많이 아는 거고 쓸데없이 쓸데없지는 않죠. 예, 그래요. 그래서 뭐 또 항상 YQ채님과 하는 방송은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그런 저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송지현님이 계셨으면 YQ채님과 같이 열보를 내면서 더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 3시간짜리 됩니다. 3시간짜리.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제가 들으시는 분들은 대본이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대본에 굳이 안 찾아봐도 되게 맞아요. 그 백데이터들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 방송이 굉장히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F1 자동차를 일반인이 타면은 제대로 못 모이듯이 이 F1 자동차 같은 대본을 가져와도 일반인들이 타니까 안 가네. 지금 우리 둘을 연맥인 겁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되고 네. 좀 청산유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감안하긴 했어요. 오늘 멤버가 아쉽네요. 예. 그러, 송지현님이 계셨으면 아니, 그럼에도 3시간짜리 불구하고 3부작 방송을 미곰님이 이런 쉽지 않은 미곰이 싫어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주셨다. 예. 싫어하시죠 이런 주제. 예. 사실 저는 YQ채님이 대본을 저희 오픈 채팅방이 아니죠. 저희 단톡방에 올렸을 때 경악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왜요? 방대한 양에 아니면 이거 제목 보고. 제목에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기에 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참여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제가 참여를 안 하면 전 녹음할 때 듣잖아요. 녹음 편집할 때 듣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그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게 생동감이 달라서 예, 재밌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니면 그냥 약간 안전벨트 개념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안전벨트 느낌으로. 미고님이 그게 있거든요. 방송에 누구를 배치할지 배치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온 방송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오셨어요. 윤석열 정권의 희생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실 우리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도 다 다 포함이죠. 포함되죠. 예. 그 한 예로 비상계엄 때에 실제로 공포가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 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도 막힐 거고 어떤 그렇네. 우리의 발언이나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통제와 제재가 이루어질 텐데 통행도 못하는 거였잖아요. 통금도 걸리는 통금도 거죠. 통금도 걸려 어려워.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들에 있어서 제한이 될 텐데 '나는 이때 과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일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진짜 그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 절대 못 하죠. 어이구 큰일 나죠, 전 큰일 나. 일단 아마 거기 뻥커 들어갔을 거예요. 블로그에 재미난 글들을 많이 써놨어가지고. 그래 아니 가지고 예. 저는 그 중간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뭐야?' 하고 표결까지 일단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전에 저도 봤으면 공포감이 아, 있었겠네요. 저 약간 그 생각 못 했거든요. 공포보다도 그냥 당황? 그쵸. 처음엔 당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전 그 생중계로 윤석열이가 이 계엄 선포하는 거를 봤는데 뭐지 이게? 딥페이크인가? 아니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내가 이걸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아니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오픈 카톡방에 그 누구지? 그 부산 사시는 분이 올린 거야. 뭐 계엄한다고. 어. 근데 뭔 소리지? 그냥 검색을 해봤어. 근데 진짜 속보로 뜬 거야. 뭐 계엄 선포한다. 뭐지 이게? 현실감이 떨어졌군요. 그 예. 당시에. 아 그때 그 당시 뭐 어떤 방송 진행하는 그런 사람 리액션들을 보면은 약간 벙 찌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계엄을 한다고? 뜬금없잖아요. 너무 뜬금없죠. 뜬금없잖아. 예.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처음에는 당황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지속이 된다면 성공을 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포감이 오는 아, 거예요. 나 진짜 그래서 막 국힘들이 그 계엄 국힘이나 윤석열이 계엄 자기는 이 계엄 잘 끝나지 않았냐. 저기 뭐 그냥 겁만 사람 주려고 뭐 했던 거다. 다친 사람 없지 않냐? 다친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운이 좋아서 잘 막은 거지. 걔는 성공을 처리를 하려고 했었잖아. 국힘도 그 당시에 막 추경호가 저 국회에서는 안 들어가고 당사에 처박혀 있었고. 다 걔네도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 이게 뭐 정황상으로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진짜 잘 끝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씨발 잘 안 끝났으면은 그쵸.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니까 더 큰 공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 대통령을 뽑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 뭐 투표해?" 이러면은 "아 나 뽑을 사람 없어서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라든지 아니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무관심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사실. 몰랐죠. 예. 알고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새삼 느낀 거죠. 전 몰랐어요. MZ 예? 계엄 그걸 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권한이 있어요. 예. 이번에 권한뿐만 알게 아니라 음. 거부권도 그렇게 행사를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삼권 분립이잖아요. 잘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안 쓰는 것이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면서. 권한을 쓴다는 거는 예를 들면 행정부의 수반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사법부랑 입법부를 마비시키는 거니까. 권한을 침해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삼권 분립을 깨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삼권 분립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억제를 하는 거지. 거기서 내가 힘이 더 센데 하고 마법봉을 휘두르는 순간 민주주의는 깨진다. 그만큼 연약한 체제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피부로 와닿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개인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점점 개인화돼 가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공동체로서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좀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며 우리 역시 희생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군 얘기하셨나? 네, 알겠습니다. 아, 까먹었네.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전 솔직히 할 얘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결국엔 요는 윤석열, 다 뿌리가 윤석열하고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결국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코어에는 윤석열이 있다. 이태원도 용산에 괜히 그거 뭐냐, 대통령실 옮겨가지고 거기에 경비실 몰려가지고 거기 갔던 경찰 인력들이 그 대통령실 주변을 몰려서 제대로 그 안전 조치가 안 된 거. 그 사람들 그 몰릴 거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경찰들이 몇 명도 아니야. 그냥 거기다가 가운데 라바콘 세우고 경찰 2명 앞뒤로 그 통로 앞뒤로 세워가지고 여기 왼쪽 우측 통행하세요. 그냥 그것만 했어도 실제로 그거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아니 문재인 정권 얘기 안 할게. 몇 년, 2, 3년 전에 했는데 그렇게만 했어도 이런 참사 안 났는데. 그리고 최상면 사건도 그냥 카포크 그 구명조끼만 입히고 그 그냥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있잖아. 그것만 했어도 얘 떠내려가다 둥실둥실 떠내려가다 그 구하면 돼. 근데 지금 그냥 그 구명조끼도 안 입고 뭐 장화 하나 신고 그냥 그러고 맨몸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뭐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물 그때 그 한창 그 뭐냐 홍수 있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압 그 물 속도도 엄청 빠르고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무리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일이 난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경찰한테 이첩한다고 했는데 그걸 타고 윤석열이가 경로를 해서 결국 이사단까지 난 거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표 잘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건 뭐 이재명 뽑으세요. 뭐 김문수 뽑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근데 원하는 사람을 뽑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공약 본다는 개 소리는 하지 마세요. 솔직히 공약보다도 공약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약은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몰라. 난 너무 솔직히 말하면은 공약 보고 뽑는다는 게 난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공약보다도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발언들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궁금하면. 그 요새는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이전 발언, 이전 행적들을 해줘. 그러면 짜르르 다 나와요. 그것만 그 한 페이지만 보고서도 아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왜냐면 공약은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 근데 이전 이해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사람 그러니까 뽑아야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막 했던 발언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사상 검증을 한번 해야 된다. 이번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방송이 결국 한 3월 중순쯤 나갈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뭔가 많은 변화가 있겠죠. 지금에 비해서. 당연히 뭐 헌재에서 파면 뭐 그 뭐냐 탄핵 인용됐을 수도 있겠죠. 네, 되길 바라고. 올해 대선 투표 잘합시다. 그러니까 대선 투표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조금 뭐 과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빨리빨리 적응 잘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억해야 될 거는 계속 기억하자. 예. 근데 우리나라 진짜 기억해야 될 것도 다 아니 기우잖아. 방송이 끝날 때 끝나질 않아. 아, 미쳐버리겠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아니 근데 다 비슷한 얘기예요. IQ님 되게 대단한 얘기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전에 이미 다 우리 애가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맞아요. 예,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그냥 기억해야 된다라는 마술 거를 강조. 강조, 있잖아. 반복. 입에서 그 손수건 빼는 마술. 손수건 쭉쭉 계속 나오는 거 약간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 거야. 이게 그 몇 개만 빼야 되는데 계속 빼니까 좀 지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끝내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기억하세요. 리멤버 투표 잘하시고 보트.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을 통해 윤석열 정부 아래 희생된 이들의 눈물을 조명하고
이 사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비극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슬픈 이 밤에 나의 기도 하늘에 닿길 원해. 잃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그들의 눈물 닦아줄 사랑의 손길 필요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 기도하네. 그들 위해 힘을 주시길 이 밤이 지나가기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그들의 목숨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널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늘 향해 내 눈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 기도하네. 그들 위해 힘을 주시길 이 밤이 지나가길. 보이지 않는 길 함께 걸어 희망의 맑은 빛을 발해 우리의 슬픔 위로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가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 기도하네.